전 세계가 놀란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초등학교, 그곳에서 단 한 줄의 도시락이 학교 급식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던 점심시간이 갑자기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외국 음식이 아이들을 바꿔놓았다는 주장,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 그 중심에는 한 영국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같은 영국인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은 어떻게 학교 전체를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지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영국 엄마가 딸을 위해 싼 김밥 하나가 어떻게 영국 명문, 학교 전체의 급식 시스템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또 한국 음식에 대한 여러분의 자부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시고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국제 감각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런던 중심부에서 태어나 자랐고 옥스퍼드를 졸업했으며 BBC에서 10년 넘게 국제부 기자로 일했다. 파리, 베를린, 도쿄를 오가며 취재했고 5개 국어를 구사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남편의 서울 발령으로 5년간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왜 영국 학교 급식은 15년 전 내가 학생이었을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을까? 딸 에밀리는 서울에서 5년을 보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를 다녔고 점심시간마다 현미밥, 나물 반찬, 된장국, 과일이 나오는 급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다.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식단표를 보내주었고 제철 재료와 영양 균형에 대한 설명이 함께 왔다. 아이는 그곳에서 젓가락질을 배웠고 김치를 좋아하게 되었으며 밥과 국을 먹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런 에밀리가 런던의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했다. 학비는 한 학기에 8,000파운드. 한화로 1,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당연히 급식도 훌륭하리라 기대했다. 첫날, 에밀리는 급식을 거의 먹지 않고 돌아왔다. 엄마, 배고파. 아이의 목소리에는 불평이 아닌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왜? 점심 안 먹었어? 먹었는데. 그게. 에밀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다음 날 학교 급식 메뉴를 확인했다. 월요일 피쉬앤칩스와 콜슬로. 화요일 소시지 롤과 빈즈. 수요일 치즈 파스타와 가니쉬 샐러드. 목요일 치킨 너겟과 감자튀김. 금요일 피자와 사이드 샐러드. 메뉴를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15년 전 내가 먹던 그 급식이었다. 아니, 어쩌면 30년 전부터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기름진 음식 앞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아이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적응이라는 말이 아이에게 폭력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서 자란 딸의 입맛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담백하고 건강한 음식, 다양한 채소, 발효식품의 감칠맛. 그것이 에밀리에게는 정상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에밀리는 점심을 거의 먹지 않게 되었다. 아침을 많이 먹이고 방과 후 간식을 챙겨주었지만 아이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학교에서 밥 먹고 싶어. 서울에서는 당연했던 것. 따뜻한 쌀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서너 가지. 에밀리에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이었고 안정이었고 집이었다. 나는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다. 학교에 이야기해볼까? 영국에서 한국 음식을 달라고. 그건 남편의 말에는 회의가 섞여 있었다. 나 역시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 작은 의문이 나중에 거대한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다. 학교 건물은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이었다. 오래된 벽돌과 높은 천장, 스테인드 글라스가 전통을 자랑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 전체에 기름 냄새가 퍼졌다. 아이들은 트레이 위에 감자튀김과 치킨 너겟을 무심히 집었다. 채소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가니쉬로 나온 방울토마토와 오이 조각은 대부분 잔반통으로 직행했다.
나는 일주일간 학교 급식을 관찰했다. 자원봉사 명목으로 식당에서 아이들을 돕는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분석하고 있었다. 기자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평균 잔반율 43%, 채소류는 거의 60%가 버려졌다. 반면 감자튀김과 빵은 남김없이 먹혔다. 아이들의 트레이를 보면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만 점심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5시 나는 부엌에 섰다. 밥을 짓고 김을 펴고 재료를 준비했다. 당근은 얇게 채 썰고 시금치는 데쳐서 양념했다. 달걀은 지단으로 부쳐 가늘게 채 썰었다. 우엉조림, 단무지, 맛살.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였다. 김밥을 마는 손놀림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서울에서 5년간 거의 매일 아침 에밀리 도시락을 쌌다.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가장자리를 남기고 재료를 가지런히 놓는다. 꾹꾹 눌러 말고 참기름을 살짝 바른다. 한 입 크기로 자르면 단면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다. 에밀리의 도시락 가방에 김밥을 넣으며 나는 말했다. 오늘은 이거 먹어봐. 한국에서 먹던 거야. 엄마. 근데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이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맛있으면 다들 좋아할 거야. 그러나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혹시 에밀리가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혹시 이상한 음식을 먹는 아이로 낙인 찍히지는 않을까? 점심시간 나는 멀리서 식당을 지켜봤다. 에밀리가 도시락을 열었다.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 검은 김 위에 놓인 색색의 재료. 노란 달걀, 초록 시금치, 주황 당근, 하얀 밥. 마치 작은 예술품 같았다. 와, 그게 뭐야? 옆자리 소피아가 눈을 크게 떴다. 김밥이야. 한국 음식.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먹어봐도 돼.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에밀리가 김밥 한 조각을 소피아에게 건넸다.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순식간에 5명의 아이들이 에밀리 주변에 모였다. 김밥은 순식간에 동이 났다. 평소 채소를 절대 먹지 않던 올리버가 시금치가 들어간 김밥을 먹는 모습을 나는 똑똑히 봤다. 그 장면을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뛰었다. 이것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장면이 나중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 증거가 될 복선이라는 것을. 그날 집에 돌아온 딸은 웃고 있었다. 엄마, 애들이 김밥 너무 좋아했어. 에밀리의 얼굴에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진짜? 누가? 소피아, 올리버, 제임스, 에마, 클로이. 다들 먹고 싶다고 했어. 내일도 싸줄 수 있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다음 날, 나는 김밥을 2줄 더 샀다. 에밀리가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점심시간, 에밀리 주변에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다. 김밥은 금세 동이 났다. 아이들은 채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맛있다는 반응뿐이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올리버였다. 어머니가 영양사를 만나러 다닐 정도로 채소를 거부하던 아이였다. 그런 올리버가 시금치, 당근, 우엉이 들어간 김밥을 먹고 있었다. 에밀리 엄마가 만든 거야? 올리버의 어머니 클레어가 나를 찾아왔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올리버가 집에 와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는 레시피를 적어주며 재료를 설명했다. 김밥, 각종 채소, 달걀, 참기름. 간단해 보이지만 비율과 조리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주일 후, 클레어가 다시 찾아왔다. 만들어봤는데 맛이 안 나요. 뭔가 다른데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손녀에게 전해주는 음식이에요. 정확한 레시피보다는 손맛이 중요하죠. 같이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김밥 클래스였다. 토요일 오전, 우리 집에서 5명의 어머니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었다. 밥을 고르게 펴는 법, 재료를 배치하는 순서, 김밥을 마는 힘 조절. 한국 어머니들은 이걸 매일 하나요?
네, 많은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줍니다. 대단해요. 우리는 샌드위치도 아침에 만들기 귀찮아서 전날 밤에 만드는데.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에서 당연했던 장면이 여기서는 경이로운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도시락 문화. 다양한 반찬을 조화롭게 담는 미학. 영양 균형을 생각하며 재료를 고르는 섬세함. 아이들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김밥을 먹은 날 아이들은 오후 수업에 더 집중했다. 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정크푸드와 달리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섬유질이 균형 잡힌 김밥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했다. 담임 선생님인 미세스 톰슨이 나를 찾아왔다. 에밀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요즘은 끝까지 또렷해요. 혹시 뭔가 바뀐 게 있나요? 나는 도시락 이야기를 했다. 미세스 톰슨은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다. 학교 급식도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면. 그 말이 씨앗이 되었다. 작은 변화를 꿈꾸게 만드는.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한다. 3주 후 학부모 대표 바버라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바버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에밀리 도시락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무슨 문제요? 다른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학교 급식을 먹기 싫다고 해요. 에밀리처럼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부모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죄송하지만 제 딸 도시락이 왜 문제가 되나요? 당신은 이해 못하시겠죠. 당신은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영국이에요. 우리에겐 우리 음식 문화가 있어요. 저도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 게 영국 문화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학교는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전통. 그 단어가 칼처럼 날카로웠다. 며칠 후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었다. 주제는 학교 급식 정책이었지만 사실상 나를 겨냥한 자리였다. 회의장에는 30명이 넘는 학부모가 모였다. 바버라가 발언권을 잡았다. 우리 학교는 15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영국의 정통 교육을 지켜온 곳이죠. 그런데 최근 일부 학부모들이 외국 음식을 가져오면서 아이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전통 영국 급식이 뭐가 문제입니까? 피쉬앤칩스, 로스트 비프, shepherd 파이.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먹어온 음식입니다. 한 학부모가 가세했다. 제 아이가 집에서 김치를 달라고 하더군요. 김치요. 우리 집은 3대째 이 학교를 다녔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웃음이 터졌다.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영국인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를 졸업했고 BBC 기자로 일했습니다. 제 딸도 영국 시민입니다. 다만 우리는 5년간 서울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다른 음식 문화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한국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까? 바버라가 비꼬듯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제 딸 도시락을 쌌을 뿐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관심을 보인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교 분위기를 해치고 있잖아요. 왜 그게 해치는 건가요? 아이들이 채소를 먹고 건강한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게 왜 문제입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영국인이면서 왜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그 질문이 칼처럼 날아왔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 영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관찰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더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감정으로 싸울 수 없다면 데이터로 말해야 한다. 나는 BBC 시절 동료였던 영양학자 닥터 사라 윌슨에게 연락했다. 사라, 부탁이 있어. 뭔데? 내 목소리 왜 이래? 나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사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영양 분석해줄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겠네. 일주일 후 사라가 우리 집을 찾았다. 나는 김밥, 불고기, 잡채, 비빔밥을 준비했다. 사라는 각 음식의 샘플을 채취하고 무게를 재고 사진을 찍었다.
학교 급식 메뉴판도 필요해. 나는 한 달치 급식 메뉴를 건넸다. 사라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거 거의 매일 튀김이네. 영양 균형이 전혀 안 맞아. 2주 후 사라가 15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를 들고 왔다. 앉아. 천천히 설명해 줄게. 표가 펼쳐졌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영국 학교 급식 평균. 지방 함량 42%. 나트륨 1200mg. 식이섬유 4지. 채소 섭취량 50지. 정제 탄수화물 78%. 한국식 도시락 평균. 지방 함량 18%. 나트륨 680mg. 식이섬유 12지. 채소 섭취량 180지. 복합 탄수화물 65%. 이거 봐. 지방은 절반 이하고 식이섬유는 3배야. 채소는 3.5배 이상 먹게 돼. 더 놀라운 건 미량 영양소 분석이었다. 김밥 하나에 들어간 재료를 봐. 김에는 요오드와 철분, 시금치에는 엽산과 비타민 K,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달걀에는 비타민 D와 B12. 한 끼에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건 쉽지 않아. 사라는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발효식품. 한국 음식에는 김치, 된장, 간장처럼 발효식품이 기본으로 들어가잖아. 이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주는 거 알지? 최근 연구에서 장 건강이 면역력, 심지어 정신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 나는 다음 질문을 던졌다. 학교에서 실제로 김밥을 먹은 아이들 데이터도 얻을 수 있을까? 가능해. 부모 동의만 받으면. 나는 에밀리와 친구들 부모 15명에게 연락했다. 놀랍게도 모두 동의했다. 심지어 바버라와 대립각을 세웠던 몇몇 부모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달 후 사라가 두 번째 보고서를 들고 왔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명확해.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한국식 도시락을 먹은 아이들. 오후 집중력 테스트 점수 평균 23% 상승. 잔반율 8%. 채소 섭취 거부감 62% 감소. 부모 만족도 94%. 기존 급식을 먹은 아이들. 오후 집중력 변화 없음. 잔반율 43%. 채소 섭취 여전히 저조. 부모 만족도 31%. 이거 학교에 제출해. 숫자 앞에서는 감정이 무의미해. 나는 보고서를 교장 선생님에게 전달했다. 미스터 하워드 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한 페이지씩 넘겼다. 이거 닥터 윌슨이 작성한 거죠? BBC에서 일하던 그분? 네, 제 대학 동기이기도 합니다. 교장은 오랫동안 보고서를 들여다봤다. 특히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 부분에서 오래 머물렀다. 학교 영양사와 상의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군요. 그날 저녁 학교 영양사 미세스 앤더슨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도 사실 오래전부터 급식 개선을 건의했어요. 하지만 예산 문제, 전통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죠. 당신 자료를 보고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전통이라는 논리는 처음으로 균열을 보였다. 데이터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드러냈다. 시범 급식 날짜가 잡혔다. 3주 후 금요일. 학교 주방에서 미세스 앤더슨과 나 그리고 자원봉사를 자처한 한국인 엄마 3명이 모였다. 우리는 150명분의 김밥, 불고기, 잡채를 준비해야 했다.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주방 보조원 제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해봐야죠.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 주방에 불이 켜졌다. 밥솥 10개가 동시에 돌아갔다. 김은 300장을 준비했다. 시금치는 3kg, 당근은 5kg, 달걀은 5판. 이거 정말 오늘 다 말 수 있어요? 제니의 눈이 커졌다. 한국 어머니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해요. 자원봉사 온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명은 재료 준비, 2명은 김밥 말기, 1명은 자르기, 1명은 포장. 마치 공장 라인처럼 움직였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효율적이네요. 이렇게 분업해서 하는 거 처음 봐요. 미세스 앤더슨이 감탄했다. 팀워크가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서 함께 일하는 데 익숙하죠. 3시간 만에 김밥 300줄이 완성됐다.
불고기는 대형 팬 5개에서 동시에 익었고 잡채는 향긋한 참기름 냄새를 풍겼다. 점심시간 30분 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만약 아이들이 안 먹으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가 다 먹어야죠, 뭐. 수진 씨가 농담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드디어 종이 울렸다.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점심이 준비됐어요. 미세스 앤더슨이 밝게 말했다. 첫 번째 트레이에 김밥, 불고기, 잡채가 올라갔다. 색깔이 화려했다. 검은 김밥, 갈색 불고기, 투명한 당면에 형형색색의 채소가 섞인 잡채. 이게 뭐예요? 한 남자아이가 물었다. 김밥이라고 해. 한국 음식이야. 한번 먹어봐.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맛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줄이 빨라졌다. 아이들이 서로 더 달라고 했다. 평소 급식을 대충 먹던 아이들이 접시를 비웠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올리버였다. 채소 공포증이 있던 그 아이가 시금치가 든 김밥을 먹고 잡채에 당근과 파프리카를 먹고 있었다. 올리버, 채소 먹네? 친구가 놀라 말했다. 이건 맛있잖아. 올리버의 대답에 주변 아이들이 웃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싸움은 문화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책임에 대한 것이었다.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국적은 의미가 없었다. 영국 아이든 한국 아이든 모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었다. 점심이 끝났다. 주방으로 돌아온 잔반통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다. 거의 비어 있었다. 잔반율 5%도 안 돼요. 제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미세스 앤더슨이 나를 껴안았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그날 오후 학부모들에게 문자가 한꺼번에 왔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급식 처음으로 맛있었대요. 채소를 다 먹었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다음에 또 나와요? 심지어 바버라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한 달 후 학교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 학교 급식 시스템 개편안. 교장 미스터 하워드가 발표했다. 시범 급식 이후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97%가 긍정적 답변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잔반율은 기존 43%에서 6%로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후 수업 집중도가 평균 27%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명확한 상승 곡선. 이에 학교는 급식 시스템을 재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영국 전통 메뉴는 주 2회 유지하되 나머지 3일은 다양한 국가의 건강식을 도입합니다. 한국식, 지중해식, 일본식 메뉴를 순환하며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객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비용 증가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흥미롭게도 비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튀김과 가공육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곡물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식자 재비가 12%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잔반 감소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물었다. 주방 인력은? 미세스 앤더슨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지역 한국 커뮤니티의 자원봉사도 받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장이 나를 찾았다. 당신이 시작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딸을 위해.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3개월 전 그 장면을 떠올렸다. 에밀리의 도시락이 열렸을 때 주변 아이들의 눈빛. 호기심 가득한 그 시선. 검은 김 위의 색색의 재료. 이 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장면이 이제는 분명한 답이 되었다.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나 거대한 운동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관심, 작은 나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날 에밀리가 친구에게 김밥 한 조각을 건넨 순간, 올리버가 시금치를 씹던 순간, 소피아가 맛있어라고 말하던 순간,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학교 전체를 바꿨다. 급식이 끝난 뒤 잔반통은 비어 있었다. 처음 김밥을 열어보던 아이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자부심.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 그것이 국경을 넘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졌다. 6개월 후. 학교 복도를 걷다 벽보를 봤다. 인터내셔널 푸드 위크 마이너스 세계 음식 주간. 사진 속에는 김밥, 초밥, 파에야, 팔라펠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에밀리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학교 이제 유명해졌대. 다른 학교들도 따라한대. 정말? 응. 케임브리지 학교에서 견학 왔었어. 우리 급식실 보려고. 나는 웃었다. 변화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한 학교에서 시작해 다른 학교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그날 저녁 BBC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다. 학교 급식혁명의 주인공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그냥 엄마가 영국 교육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물었다. 한국 편을 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명확하게 답했다. 나는 한국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아이의 편을 들었을 뿐입니다. 차이가 있나요? 큽니다. 한국 편을 들었다면 한국 음식만 고집했겠죠.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식이든 지중해식이든 일본식이든. 중요한 건 영양과 건강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음식이 중심이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효과가 입증되었으니까요. 데이터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영양 균형, 다양한 채소 섭취, 발효식품의 이점. 이것은 문화적 우월성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맨체스터, 버밍엄, 브리스톨의 학교들이 컨설팅을 요청했다. 나는 미세스 앤더슨, 사라와 함께 학교 급식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년 후 50개 학교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이들의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비만율 감소, 집중력 향상, 채소 섭취 증가.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의 인식이었다. 한국 음식 좋아해? 응. 김밥 최고야. 왜? 맛있고 건강하고 엄마가 사랑으로 만들었잖아.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렸다. 사랑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한국 음식 문화의 본질이다. 정성, 배려, 사랑. 오늘도 나는 김밥을 만든다. 에밀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이제는 학교 급식 메뉴 개발을 위해, 다른 학교 선생님들 교육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 변화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퍼지길 바라며. 부엌에 서서 김을 펴고 밥을 고르게 펴고 재료를 가지런히 놓는다. 이 단순한 행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작은 한 줄의 김밥. 그것이 한 아이를 바꾸고 한 학교를 바꾸고 한 도시를 바꾸고 이제는 한 나라를 바꾸고 있다. 나는 한국 편을 든 것이 아니다. 미래 편을 들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더 나은 식문화,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세상. 그 선택은 학교를 바꾸었고, 나를 바꾸었고, 수많은 가정을 바꾸었다. 이제 나는 다시 김밥을 싼다. 설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작은 한 줄이 세상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한 줄에는 수천 년 한국 문화의 지혜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감동지구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영국 엄마의 김밥이 영국 명문학교 150년 전통을 바꾼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 문화의 힘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무엇보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우리의 식문화.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 음식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주변 분들께도 이 감동을 나눠주시고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동지구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